1교시에 이어서 우리 2교시 여성장애인 문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성과 장애인 다 합쳐서 여성장애인 마찬가지로 차별, 평등 이런 문제들이 주 내용이고 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여성차별의 극복과 여성단결로 법적 차별 형태의 극복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여성 스스로의 인식전환으로 여성장애인과의 평등을 실현하는 길이며, 그것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아래와 같은 원인과 요소들에 대하여 그 권리의 제도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의 과제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책에서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여성 억압적이고 성차별적인 법적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가 법제론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성차별적인 법적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 법적 요소 제거. 그리고 양성평등적 사회를 구현한다. 양성평등. 세 번째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보장 제도 및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된 제도들을 정비하고 마련한다. 제도에 대해서 제도 정비 및 새로 마련 해야 된다는 거죠. 여성장애인은 성차별 그리고 장애차별 또는 여성으로서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이중적 고통, 여성장애인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으로서의 고통 문제가 있고 장애인으로서 고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겪다 보니까 이중적 문제를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차별은 여성을 주변화시키는 사회적 권력, 문화적 가치, 그리고 개인의 편견 등의 결합체이며, 장애차별은 장애인을 주변화시키는 권력에 의해 부정적인 이미지로 축적되면서 억압으로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부분, 장애인 간의 장차별이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중적 차별, 그리고 남성장애인과의 차별로 복합적인 차별을 좀 겪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얘기죠, 결론은. 그래서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여성장애인은 그들 사이에서 차별로 또 다른 방식의 주변인으로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경제활동 측면에서 여성장애인은 대부분 단순직으로 여성으로서 차별인 사무보조, 단순노동, 저임금의 성차별적인 것과 호기심 및 혐오의 시각과 같은 장애차별이 더하여져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 10-1을 보면은 장애인 수를 보면은 여성 장애인과 남성 장애인 수를 봤을 때 지금 여성 장애인이 100만 명 정도라고 하면은 남성 장애인이 250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경제활동의 참여율을 보면은 여성 장애인은 22.4%, 남성 장애인은 50.3%, 비정규직 비율을 봐도 여성 장애인은 77.2%,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거죠. 경제활동도 남성에 비해서 적은 비율인데, 남성 장애인은 비정규직이 57%, 평균 임금도 보면 여성 장애인들은 100만원, 남성 장애인은 190만원,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나고 있죠. 그래서 장애인 중에서도 차별을 받는 장애인이 여성 장애인이다. 각종 우리가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포함한 각종 사건에 보면은 장애인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여성 장애인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에 대한 첫 번째는 장애를 가진 여성에게 있어서의 호칭 문제로서 장애인 여성 또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성 이전에 장애라는 차별적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장애보다는 여성성이 강조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여성과 여성 장애인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래서 장애인 여성이라는 거는 장애가 먼저 좀 앞장서는 거고 여성 장애인은 여성이라는 성이 먼저 좀 더 앞장서는 거죠.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장애에 대한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여성 장애인이라는 호칭이 이 저자는 적절하다고 해서 여성 장애인으로 표기를 합니다.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말은 장애우, 장애자, 장애인에서 장애인은 통일이 돼 있지만은 여성 장애인, 장애인 여성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이 저자는 여성 장애인 위주로 이제 이 글에서 이 책에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면 사회복지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이제 여성장애라는 말이 이제 또 여성장애인은 이렇게 쓰는 게 어떻게 보면 통일성이 있을 텐데 또 장애 여성은이랑 또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성복지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 복지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체성의 혼돈은 이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재 236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죠. 억압받던 여성이 오히려 그 체제 유지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여성에 의한 여성장애인 차별도 같은 맥락. 또 여성에 의한 여성장애인 차별들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성에 의해서 여성이 차별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상사가 여성인데 부하 직원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여성에 의해서 여성 장애인이 차별을 받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삶 속에서 차별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은 여성이 아닌 장애 여성으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인간 이전에 그들을 장애인으로 간주했는데 여성으로서 먼저 존중을 하고 장애가 있다. 장애라는 거 사실은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서 먼저 존중을 하고 우리보다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장애인을 또 다른 하나의 분류로 놓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장애 여성도 마찬가지로 여성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 여성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또 다른 분류로 장애인들 중에 여성이다 이렇게 장애인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여성복지의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가 됐다라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많은 여성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은 여성복지의 사회적 필요성이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여성복지는 여성을 사회적으로 독립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성을 독립적 삶. 이 독립적 삶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 정신적인, 신체,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경제 등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성이 혼자 나가서 사는 것과 남성이 혼자 나가서 사는 것 다르게 바라보고 실제로 위험 요소들도 우리 여러분들 많이 뉴스 보시면 밤길 이렇게 어두운 곳에 걸어다가다 보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혼자 사는 여성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데서 혼자 사는 여성들을 노리는 범죄 이런 것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이제 점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여성이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법이라는 게 앞에서도 우리가 OT 때부터 계속 언급했지만은 강제성을 띄고 있잖아요. 자율적으로 이런 독립적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적인 부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면 최소한으로 여성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끔 법으로 강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의미하며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저는 더 나아가서 여성에게 일자리, 경제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성을 위한 여타의 복지 정책보다 가장 효율적이고 근원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이라고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성 복지 정책은 요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부녀 복지로 제한적이며 협의적인 의미의 복지 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녀라고 하면 부인과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부녀 복지는 미혼과 기혼을 가리지 않고 모든 여성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라는 복지 대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녀라고 하면은 이 부녀가 부인과 여자를 가리키는 말. 부인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도 참 약간 안 맞는 부분인데 여자가 이미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냥 부인과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부녀 복지는 미혼과 기혼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인이라고 하면 이제 기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굳이 이거를 나눌 필요가 있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야, 우리가 여자 복지, 여성 복지, 여자 복지란 말은 좀 이상하니까 여성 복지 이렇게 쓰면 되는 부분이 이걸 부녀 복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부녀 복지 어쨌든 다 가리키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기혼과 미혼을 가리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대상자가.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사회복지의 분야로서 부녀복지는 일하는 여성, 모자가정, 미혼모, 성매매 여성 등의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여성복지, 부녀복지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일하는 여성, 그리고 모자가정, 미혼모. 최근에도 뉴스에서 미혼모들, 또 아이들을 우리가 또 아이들의 이제 미혼모들 문제들이 뉴스에서도 몇 가지 사례들이 최근에 나왔었죠. 성매매 여성.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1980년대 복지국가의 추구를 포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소외되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지만 여성운동과 여성학이 활발히 논의되고 수용됨에 따라 현재는 부녀복지라는 용어보다는 여성복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유들로 인해서 부녀복지라는 말 자체가 좀 애매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복지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 부녀복지에서 결국은 여성복지로 바뀌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사회복지의 대상은 좁은 의미에서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그리고 여성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속하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보 여성들을 위한 복지의 상승을 가져왔지만 그에 따른 어떤 사회 참여와 불안정한 지위 상승은 이중의 고통을 가중시키기도 했다라는 거죠. 남성 유지의 사회에 편입하기 위하여 모든 여성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하자는 소극적 의미와 근본적인 측면에서 가부장제와 같은 성차별을 타파하려는 페미니스트적인 시각에서 적극적 의미의 여성복지를 포함하기도 한다. 우리가 여성운동, 페미니스트 하면 여성운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런 여성복지라는 의미는 여성을 사회복지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성차별을 좀 더 나아가서 타파하는 여성운동까지도 다 여성복지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복지의 범주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노동 분야, 일자리 분야죠. 일자리에서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현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에 따른 성차별 문제. 그래서 채용부터 차별이 없어야 되고 이제 채용에 대한 차별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남자를 더 많이 채용하고 여자를 더 적게 채용. 단순히 이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채용을 고용에 대한 안정을 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채용 비율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여성이 더 많이 채용이 되고 있어요. 현재로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채용 단계에 있어서 최근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다 마찬가지지만 여성에 대한 부분이 더 컸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면접을 보거나 할 때 외모.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할 때 이 면접 평가를 할 때 외모를 평가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게 다 이제 걸리게 돼 있어, 법적으로. 근로법이나 이런 것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외모를 평가할 수 없게끔 이게 각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근로법에 따라서 그 규정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외모를 평가하면 안 되게끔 돼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외모를 평가하고 또 채용 단계에서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봤죠. 그래서 결혼하면은 이제 일을 예전만큼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노동 분야에 있어서 성차별이라는 거죠. 그리고 임금. 지금은 이제 임금에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임금도 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 지금은 임금이 다르지 않죠. 다만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부서 배치 뭐 이런 것 승진 이런 부분들 또 가족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이야기해야 되는 게 장기 근속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결혼 출산으로 인한 육아 이게 이제 육아를 누가 하느냐 우리가 이론으로 보면은 세 돌까지는 아이를 엄마가 키우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1년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육아휴직도 최근에는 그래도 우리가 분위기가 많이 쓸 수 있게끔 변화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눈치를 주는 곳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육아론, 직장 내 타가소 또 이제 사회보장과 우리가 이제 노동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가족 분야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육아, 공동육아, 직장 같이 해야 된다고 했고 이제 세 번째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분야가 있죠. 그래서 여성의 취업 증가로 인한 여성들의 직업병, 직업 여성의 유배우자와 및 고령화에 따른 가정 책임에 대한 부담, 이혼 증가에 따른 모자 가정의 생활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성복지가 제도적으로. 여성장애인과 사회복지를 보면은 여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의미는 성차별의 극복이며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차원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성차별을 극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하여 취업의 길을 확장시켜야 한다. 결국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독립이잖아요. 독립.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 경제적인 독립이 우선이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최근에 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남성에게 의존하는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고용, 경제적인 독립을 함으로 인해서 이혼율도 증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영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육체 유지의 노동에서 창조적 노동으로 전환도 하고 여성들에게도 여성 장애인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21세기 들어서면서 여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더불어 과학과 산업의 발달, 그래서 기존의 사회적 욕구에 따른 변화가 아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라는 거고 여성 장애인에게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여성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단순 작업에 제한되어 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창조적인 활동까지도 이어져야 된다. 그 중에서 이제 여성 장애인들이 조금 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의 안정, 우리가 수입이나 월급에 대한 급여, 남녀 장애인들에 대한 여성 장애인과 남성 장애인의 급여 차이나 정규직에 대한 차이 뭐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여성 장애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 자체가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에게 그리고 남성보다는 세심하고 감성적인 여성 장애인에게 좀 유리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성 장애인에게 있어서 사회복지는 생존을 위한 도움, 비장애인들의 생활 구조와 동일한 조건 속에서 생존보다는 그들의 신체적 조건으로 인한 상대적인 많은 소외와 고립을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사고와 사변의 조건의 우위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같은 성과 연관된 문제 등 각종 문제들 속에서 객체적 존재로부터 주체적 존재로 역할의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로 인해서 사회적 기여라는 순환적 고리를 이루면서 여성장애인도 단지 혜택을 보는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사회의 구성을 돌아가면서 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이라는 걸 동참한다는 인식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장애인들은 여성의 한 부분이지만 또 장애인 복지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로서 설명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성과 장애인의 공통점은 차별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독립된 삶, 이 독립된 삶이라는 것은 차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어야 된다. 모든 것에 있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와 연관 우리가 법들을 우리가 여성복지 같은 경우에도 여성복지 그리고 장애인 복지와 연관 법들이라고 이런 부분들 사회적 관심의 결과물이 법이라고 이런 여성과 장애인 관련된 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회적 관심을 갖고 만든 결과물이 여성과 장애인 관련된 법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여성으로 보면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생존, 최저한도의 생활을 할 권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2항에 보면은 국가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법과 여성 간의 관계는 법에 규정된 평등 개념으로부터 인식될 수 있고, 여성을 위한 특별한 기본권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관념을 토대로 남녀 모두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결국은 법에 규정된 평등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녀 평등,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고, 남녀 모두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으로 기본권과 모성에 대한 특별보호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이라는 건 남자든 여자든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성의 복지, 여성 관련된 법들도 이 기본권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양성평등의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여러 조항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보호 보장하고 있다라고 우리 교재 240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 제11조 1항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금지. 이게 이제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거죠. 차별금지.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여성이라고 장애인이라고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차별하면 안 되냐라고 하면 헌법 제11조 1항과 2항에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평등의 기본권, 가족법, 재산법과 같은 하위법에서는 남존여비 사상, 남성 혈통 중심 법적 체계가 존재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헌법 제32조 사항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고용, 임금 및 근로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라고 보는 거죠. 또 혼인과 가족생활에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모성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성 문제에 대해서, 여성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는데, 그로 인해서 여성 관련된 법들, 결과물로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을 가지고 만든 결과물이
여성과 장애인 관련된 법인데 그런 여성과 장애인 관련된 법들은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기본권, 그다음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차별금지, 고용, 임금, 근로, 차별, 모성보호 노력 이런 부분들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법들은 여성들에게 형식적이긴 하지만 양성평등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헌법에 이렇게 다 명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뒤에 내용들은 이어지는 내용들은 3교시에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칠게요.